자, 모의고사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에 있는 초안 보이는 문제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답 지수꼴로 표현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한 같은 경우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으로 표현하고 뒤에 있는 경우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7승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해주면 3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우리는 단순하게 1번이라고 체크아웃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를 알려주고 도함수의 함수값, 즉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역시 빠르게 계산 과정만 보여주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 도함수를 얻을 수 있고 F'1 같은 경우는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10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빠르게 해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등비수열. 이 녀석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A랑 A4를 곱한 값을 알려줬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조건 등비수열에서 임의의 두항을 곱했을 때 무조건 등비 중앙의 개념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3이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A1이 인데에 A3이 마이너스 6이라면 우리가 공비를 설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1의 값, A3의 값, 즉 뭐야? A1에서 A3으로 가려면 공비를 2번 곱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3이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때 A3분의 A7을 이야기하니까 뭐겠습니까? A3과 A7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4칸이니까 공비 4개 차이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3제곱 9.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 역시 우리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앞면에 있는 1쪽에 있는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까지 왔네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 끊어지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A. 오른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극한이죠. 우극한을 확인했을 때는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우리는 이 둘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4로 단순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뭔가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함수를 대놓고 3차 함수를 던져주고 극대극소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극대극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게 뭐겠습니까? F'X가 0이 되는 지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극대극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게 0이 되는 x를 찾을 거예요. 분을 계산해보면 뭐랑 뭐가 나온다? x는 1과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즉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 F1을 계산하고 F 마이너스 2를 계산한 다음에 더한 값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넘어가죠. F1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계산해보시면 2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두 값을 더한 값 3번이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6번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표현을 봅시다. 세타에 대한 범위를 알려주는데 우린 이걸 보고 바로 뭘 떠올려야 돼요? 2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무엇이?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다라는 걸 바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분수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할 때 자세 중 하나인데 분수식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쉽게 처리하는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통분하는 거고 하나는 등식인 경우에 양변에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식을 양변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거를 곱해줄 거예요. 어떻게? 왼쪽 오른쪽에 곱해놔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좌변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분수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4 같은 경우는 좀 식이 복잡하게 나오겠죠? 합차 공식을 적용시켜서 전기를 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사인 세타 값을 풀면서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면 사인 제곱 세타를 문제에서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사인 제곱 세타를 알려줬다는 뜻인데 사인 제곱 세타를 알려줬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 사인 제곱을 알면 코사인 제곱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코사인을 물어봤습니까? 근데 코사인 제곱을 아는 거지 우리가 코사인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코사인 제곱은 당연히 이제 루트 씌운 걸 텐데 그러면은 3분의 1을 루트 씌웠는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내가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은 그냥 이사분면이란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이 이사분면에 있다? 값은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 계산해 보면은 1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6번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겉보기에는 뭔가 분수식이고 복잡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다뤄본 녀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못 푸신 분들도 보면 이제 아차 싶으실 텐데 자, 요식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요 녀석이 문제잖아요. 저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줄지 몰랐는데 가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녀석 AK 플러스 1만 생각하면 이렇게 약분시키면 좋을 것 같고 AK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약분을 시켜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분자를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분수 두 개로 떼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A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AK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 약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돼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을 때 마치 부분분수에서 썼었던 그 논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 우리가 결국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을 시그마 해주는 거니까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뭐냐? 저 녀석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분의 1 마이너스 a k 플러스 1분의 1일 텐데 이 녀석을 전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여기 k가 1일 때겠죠? k가 2일 때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이렇게 계속 계산하면 이제 익숙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13을 구하기 위해서는 K에다가 12가 들어가야 되니까 N이 12일 때까지만 계산을 하면 A12분의 1 빼기 A1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값은 N에다 11을 대입하면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상쇄되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문제에서 A1의 값을 마이너스 4라고 줬기 때문에 A13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답은 4로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냥 교과서라든지 어떤 개념서라든지 수능 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식의 형태예요. 그죠? 우리가 저런 분수꼴, 다함수를 분수꼴로 표현한 식을 보면 항상 뭘 생각해라? 수렴성에서 뭔가 정보를 하나 캐내고 극한값 자체에서 하나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 하나,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 하나, 값 하나에서 총 정보가 4개가 나오는 겁니다. 3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4개가 나오면 3차 함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첫째로 fx의 인수가 fx 같은 경우 3차 함수니까 어쨌든 최고차항이 있고 인수가 3개가 있는 어떤 이런 식일 텐데 첫 번째 인수가 x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수렴성에서 두 번째 인수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fx의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둬라. 모르는 상태로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직접 그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할 텐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x분의 fx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x가 약분된 식이니까 a, x-1, x-p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x가 0으로 갈 때니까 우리가 이 녀석의 극한값을 이야기하면은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니까 얘 같은 경우 계산하면 ap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식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식을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식을 정리해 보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오른쪽에 있는 결과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a 1-p =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정리를 하면 a가 p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해 보시면 a는 2, p는 2분의 1이라고 짤막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a도 알고 p도 알고 함수 fx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고 f2를 계산하고 싶으면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산 결과는 6이 나온다라고 확인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은 무조건 분수식에서 정보가 두 개가 나온다. 어떻게? 수렴한다는 사실에서 하나, 실제로 수렴하는 그 값에서 하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속도가속도 문제네요. 자, 속도가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기억해 줘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함수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무조건 기억해 줘야겠죠. 그래서 속도랑 위치랑 가속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먼저 시각 K에서의 전피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10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속도가 12가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줘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속도 함수를 미분하는 일이겠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12t제곱 더하기 24t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주고 싶은 건 이 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t예요.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t는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k 가속도가 12가 되는 순간은 1초, 1일 때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3k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4k니까 4가 될 거예요. 즉 3에서 4까지 t = 3에서 4까지의 저 t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움직인 거리를 문제에서 속도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고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 속도함수 정적분. 그 다음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 속도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줘야 된다.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해야겠죠? 그래서 4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 -4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을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정적분 해야 될 겁니다. 언제? 3에서 4까지. 그래서 이 함수를 분석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3에서 4까지의 이 함수가 정확하게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닫힌 구간 3,4 사이에서 우리가 -4t 세제곱 더하기 12t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 정적분 계산하면은 -t 4제곱 더하기 4t 세제곱 3에서 4까지 계산하게 되는 걸 보고 이거 계산하면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냐? 27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역시나 우리가 가장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위치랑 속도, 가속도랑의 관계를 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 제가 삼각함수가 주어지네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주기성이라든지 어떤
최대 최소값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문제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곡선 y는 a sin b 파이 x 라고 하는 녀석인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니까 언제나 a랑 b의 역할을 알아줘야 돼요. 그죠? a 같은 경우는 뭐다?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고 b라는 경우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y는 a라고 하는 어떤 최대값에서의 축을 하나의 이제 어떤 직선을 설정하고 있네요. 이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삼각형 OAB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문제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개념은 하나예요. 넓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늘 해석한다는 거 우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하나 나있고 또 다음 정보를 보니까 직선 OA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OA랑 OB의 기울기의 곱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스럽게도 점 A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점 B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B의 길이. 왜? 높이는 우리가 A라고 그냥 쓸 수 있으니까 AB의 길이 하나랑 점 A 좌표, 점 B의 좌표. 정확히 말하면 X 좌표겠죠. 왜냐? Y 좌표는 문제에서 그냥 날로 준 거니까. 근데 가만 보면 어차피 점 A랑 점 B의 X 좌표를 이야기하려면은 주기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얘기가 될 텐데, 자, 먼저 각설하고 점 A의 X 좌표부터 봅시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0에서 시작되는 함수가 사인 함수는 항상 0.0점에서 시작하죠. 최고점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정확히 4분의 1 주기일 때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올 때 사인 함수는 또 4분의 1 주기를 통과하게 되고, 자, 최저점을 찍을 때 다시 4분의 1 주기,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마지막 4분의 1 주기를 통과하면서 이 전체가 토탈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인가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게 x의 개수가 분모가 되고 기본 사인 함수의 주기인 2파이가 분자가 되는 숫자가 우리가 바로 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에 해당하는 이곳은 b분의 2, 그리고 4분의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2파이를 b파이로 나누면은 왜 이런 계산 결과가 하지? 자, 2파이를 세개수 b파이로 나누면은 주기는 b분의 2, 그래. 주기가 b분의 2인데 여기가 b분의 2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왜냐? 1주기가 아니라 4분의 1주기니까. 그래서 b분의 1을 4분의 1로 나눈 2b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5주기가 될 거니까 2b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X좌표의 차 2b분의 4, 2분의 2, 한 주기에 해당하는 b분의 2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높이 같은 경우 A로 써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 b분의 2 곱하기 A, 삼각형의 넓이 b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b분의 A가 될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기울기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기울기 보면 뭐 있어요? 점 A의 좌표를 아니까 선분 OA의 기울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X의 별량분의 Y의 별량,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분 OB의 기울기 역시 X의 별량분의 5점 Y의 별량. 자,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되다는 문제에서 4분의 5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A랑 B에 대한 등식 하나, 여기도 A랑 B에 대한 등식 하나, 문자 두 개씩 두개라서 우리가 A 값이랑 B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A는 O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결과를 단순하게 해주면 그냥 약간 귀찮은 작업일 뿐이에요. 계산 결과를 단순하게 해주면 녀석을 요약을 했을 때 AB 이퀄 4분의 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하면 B값, A값 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B는 2분의 1, A는 2분의
F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랑 B랑 더한 값은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정답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다라는 것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죠.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제를 쭉 읽어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함수랑 관련된 식인데 뭐 x, fx 이퀄 뭐 x 세제곱도 있고 ax 제곱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 요 녀석이 좀 눈에 띄네요. 그죠? 문제를 마저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 강조하고 넘어갑시다. 인테그랄 적분 기호 적분 구간 안에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유형 문제죠. 이런 꼴을 봤을 때 우리 그냥 거의 자동化반사적으로 그냥 두 가지 개념을 그냥 떠올려줘야 돼요. 첫 번째, 이 식의 윗끝과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도록 x에다가 뭔가 하나를 대입해봐라. 일단 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1을 대입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1을 제일 먼저 대입을 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fx의 정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윗끝과 아래끝이 같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을 경우 양변을 미분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두 개를 연상해내는 것 자체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건데 아무튼 문제를 이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은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뭔가 조금 이 녀석을 F1을 저렇게 좀 희한하게 주고 있네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예고했던 대로 x에다가 1을 일단 대입해 볼 거예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냥 1씩 넣어보면 1 F1 그냥 줄여서 F1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변 같은 경우에 쭉 쓰면 2 더하기 A 더하기 3A 더하기 0 해가지고 정리하면 4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하긴 했는데 여기서 뭔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F1 얘기했으니까 이제 양변을 미분해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분하려고 하니까 저 A를 모르는 게 난 너무 영 찝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쌤은 조금 요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그냥 던져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늘 강조하지만 문제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정보는 다 유용해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F1을 구해놨잖아요. 아까 1을 대입해서. 그래서 얘를 그냥 0부터 1까지 ft, dt의 값이 되는구나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요런 식을 만들었을 때, 요 식구를 만들었을 때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캐치하고 나니까 위에 함수 방정식에서 x자리에 한번 0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한번 0을 대입해봤어요. 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1, 0, 0, 1 적분 구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우리는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인 녀석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좌변은 그냥 0이 되겠네. F0이 몇인지는 알게 보여요. 그죠? 아무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0, 0, 3A만 남겠네. 플러스 1부터 0까지 FT, DT가 될 텐데 얘랑 얘를 보면은 적분 구간만 뒤집어져 있죠? 뭐야? 똑같은 값인데 절대값만 똑같고 부호가 다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3A-F1이 될 거예요. 왜? 얘는 F1이었습니다. 4A 플러스 2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3A-F1 대신에 4A 플러스 2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캐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미분을 아까 내가 먼저 했잖아요. 이거 미분해보라고.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이 문제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더 베스트다 이거예요. 우리가 A값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순서가 달라져도 결국 A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아무튼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좀
한번을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세 번째 a 값을 알아낸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미분할 거예요. 양변 미분하면은 3번 미분하면은 지금 좌변 같은 경우는 곱해비교법을 적용해야겠네요. 그래서 x f 프라임 x 더하기 x 미분하면 fx. 우변 같은 경우 미분하면은 6x 제곱 그리고 a 있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4x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플러스 3에 있는 미분되면 상수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f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fx가 3세가 되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x f 프라임 x 이퀄 6x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문제에서 f가 다함수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f 프라임도 당연히 다함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을 x로 나눠봐서 f 프라임 x를 직접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f 프라임 x를 아니까 우리가 fx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fx 같은 경우는 3x 제곱 마이너스 4x고 적분 상수 정체를 모르는데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함수값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f1은 뭐가 되겠어요? f1은 이거 왜 이렇게 써져있지? 아 이거 아니구나. 함수값을 그래서 계산해 우리가 아까 이거 지우면 안 됐는데 4a 더하기 2였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다. f1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게 계산이 되고 그럼 뭐야?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도록 c를 설정해주면 c가 마이너스 5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됐죠? 우리가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3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4번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기서 강조할 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을 대입하고 양변을 미분해보는 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계산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2번을 먼저 했지만 1이랑 3번을 먼저 하고 나중에 2번을 캐치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식을 다만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걸 좀 더 고민하면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진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도형 문제 또 나왔죠. 도형 문제는 뭐 3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4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거의 맨날 무조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향성을 보호하자니 도형 문제는 엄청 킬러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적당히 발목을 잡는 시간을 좀 뺏는 4점 문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4조금 그만하고 읽어보면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7인 반지름을 알려줬네요. 여기가 R이죠. R.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A의 가계 크기를 알려줬습니다. 3분의 파이라고. 이때 그럼 우리가 이건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벌써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이거를 생각 못하면 여러분들 개념 공부 다시 해야 돼. 반지름을 알려주고 가계 크기 그것도 특수각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줘요? 각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은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죠. 사인 법칙. 그렇죠.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죠. 사인 A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2R분의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얘를 알려주고 반지름 알려준 거니까 변의 길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얘를 알고 반지름을 아니까 BC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알 수 있으니까 체크해놔. 계산은 천천히 합시다. 자,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점 A를 포함하지 않고 BC 위에 점 D를 아무렇게나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찍지 않고 사인 BCD의 값이 7분의 2 루트 7이 될 때 되도록 점 D를 찍었다는 거예요. 뭐야? 또 사인이 나오네? 사인 법칙 하나 더 적용해야죠. 각 알고 BCD도 여전히 동일한 외접원에 즉 반지름을 공유하는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알고 역시 알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BD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뭐야? BD 벌써 나왔네. 나왔죠? CD만 알아내면 돼요. 아무튼 이제 풀이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를 일단 계산합시다. 알아낸 것까지만 계산해. 알아낸 것까지만. 그다음 BD를 먼저 계산해볼까? 어쨌든 정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녀석이니까. BD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B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BD 이퀄 아까 그 사인 법칙을 BD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2R 곱하기 사인 BC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우리가 2R 같은 경우는 2 루트 7로 주어졌고 사인 BCD 같은 경우는 7분의 2 루트 7이니까 계산하면 8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BD의 길이가 8이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BC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CD를 궁금하니까 CD가 궁금한데 지금 삼각형 BDC에서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길이 정보를 하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4개가 필요하죠. 변의 길이 3개, 각의 크기 하나, 4개 중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 각 중에 하나 그리고 변 3개 중에 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변 3개 A랑 B랑 C랑 각의 크기 이 4개가 게임의 참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어때? BD를 알아내고 그 다음 각 BCD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CD인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BC를 우리가 아까 알 수 있다고 처음에 결론을 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BC만 알아내면 CD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C를 계산할 거예요. 역시나 사인 법칙도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2R 곱하기 사인 이번에 3분의 4가 되겠죠? 계산하면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냐? 계산을 생략하고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2 루트 2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BC의 2 루트 2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낀 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통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낀 각이 아니고서라도 그냥 아무 각이나 하나 알고 있어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이 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 이어서 12번 풀이를 진행하자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2 루트 7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각의 크기를 3분의 8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주고 각의 크기를 알려준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까? 반지름 알고 각 알면 사인 법칙 이 둘을 알면 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BC의 길이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문제에서 바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일단 BC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읽었을 때. 네. 그래서 BC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 읽어보면 점 A를 포함하지 않고 BC의 점 D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BC 호 위에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인 BCD가 7분의 2 루트 7 요각 BCD 요 각의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 되도록 점 D를 설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각의 정보를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반지름에 대한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또 적용시켜 줄 수 있다. 그럼 뭐야? BD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BD랑 CD랑 뭐예요? 뭐야? 우리 BD 아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인 법칙으로. 오케이. BD 해결됐어. CD의 길이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얘를 알아내는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CD건 뭐건 간에 우리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삼각형 BDC 삼각형 BCD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경우가 유력한데 지금 보면 이미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의 크기를 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줘야겠어요. 우리는 이거 코사인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떠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CD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겠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먼저 글씨가 아니 써졌네. BC의 길이를 계산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7이니까 어떻게? 반지름의 2배인 먼저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2R 반지름의 2배인 지름의 길이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 주어야 우리가 BC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거를 쭉 쓰면 2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게 어디 있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제시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뭐냐? 2 루트 21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의 길이를 2 루트 2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PD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PD의 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R 사인 이번에는 각 BCD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8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PD의 길이는 8이다 라고 또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CD의 길이를 계산해야 돼요. CD의 길이. 그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알고 있는 각을. 그래서 요 각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요 각은 우리가 지금 사인 값이 좀 더럽게 주어졌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각 BDC의 크기로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왜? 마주보고 있는 내적 사각형의 요 각의 크기가 60도 3분의 파이니까 우린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각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면 지금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각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2루트 21의 제곱은 뭐라 갖겠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D를 X로 두면 X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계산을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84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8864 그대로 써주고 좌변 같은 경우는 요거 쭈루룩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8X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태어났네요. 요 녀석 계산하면 단순하게 계산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X는 2라고 하는 근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긴 하는데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긴 하는데 X라는 길이가 음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X는 이 하나만 가져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2, 8 더하면 문제에서 제시되는 정답은 2 더하기 8이 10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일단 처음부터 역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를 알려주는 거 보니까 공차가 있는 거 보니까 문제에서 등차 조율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두 개 주고 있네요. 그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냥 지나칠 뻔했죠. 공차 D는 자연수이다. 1, 2, 3, 4, 5 이런 숫자밖에 될 수 없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먼저 가조건을 보면 n번째 항의 절대값과 n 플러스 3번째 항의 절대값 an과 an 플러스 3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이 같은데 절대값이 같은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호가 다르거나 같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하나가 3이라면 하나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란 뜻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am과 am 플러스 3이 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값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 공차가 자연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값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 아니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음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45에서 시작해가지고 뭔가 쭉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am이 있고 뭐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그리고 am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얘랑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럼 이 사이에 어딘가 우리 부호가 다르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길 어딘가에 0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0보다 왼쪽이 지금 첫 항을 마이너스 45로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am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am 플러스 3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결론에 이어서 아무튼 가족권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왜? m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니까 좀 더 풀어줄 가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am과 am 플러스 3은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등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am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초항에다가 공차를 m-1번 더하면은 am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족원에 대한 건데, 그 다음 우변 am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초항 마이너스 45를 어떻게? 마이너스 45에다가 공차를 m 플러스 3이니까 m 플러스 2만큼 더하면은 am이랑 부호가 바뀐 이 녀석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얘를 계산을 정리하면 어떤 식이 튀어나오느냐, 얘를 좌면으로 넘겨갖고 쭈르륵 정리하면 이런 식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쓰면은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m도 자연수, d도 자연수라고 제시가 되는데 이 두 수의 곱이 90이 되도록 하는 m이랑 d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씩 그래서 한번 짝을 직접 맞춰봤어요. m이랑 d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자연수, m도 자연수, d도 자연수니까 1부터 천천히 생각해봤어요. m이가 1이면 예를 들어서 뭐 m, d 이렇게 써. m이 만약 1이라면 지금 2m 플러스 1이 이 부분이 3이 되죠? 그러니까 90을 3으로 나는 공차는 30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만약 m이 2라면 이거 5가 되죠? 여기가 5가 되니까 d 같은 경우는 지금 18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m이 3이라면 2, 3은 6, 7인데 7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우리가 90이 된 숫자를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m은 3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나씩 찾아 나가보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정확히 말하면 m과 d에 대한 부정방정식이죠.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m과 d는 총 5개밖에 안 나와요. 5개 계산 결과를 다 쓸게요. 4랑 10 그리고 밑에다 쓸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옮겨서 적으면 7과 6 그리고 m과 d가 22랑 2가 됐을 때 총 이렇게 5가지 자연수 해가 나옵니다. 답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m,d가. 그래서 이게 가조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나조건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나서 나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 이때 문제에서 요 가조건의 결과만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혹시 모르니 em 플러스 1 d 곱하기 90 나조건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ak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시그마, 지금 이 녀석을 an이라는 수열을 잘 생각해보면은 음수에서 시작해서 점차 양수 쪽으로 나아가는 수열인데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요? n을 계속해서 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하나 뭐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뭐 예컨대 뭐 10번째 항이 뭐 마이너스 3이었어. 11번째 항이 뭐 0이고 대충 뭐 그래 봅시다. 아 이렇게 안 되겠구나. 조금 성의 있게 예시를 만들어 봅시다. 뭐 예컨대 뭐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뭐 여섯 번째 항이 5고 뭐 일곱 번째 항이 뭐 이런 식으로 가볼까 그러면? 네, 이런 식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일곱 번째 항이 뭐 15고 이런 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섯 번째 항 이후로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항 쭉쭉쭉쭉 더했을 때 이 시그마의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뭐야?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등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즉 좌측에 있는 거는 n이 변수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5일 때, 10일 때, 100만일 때 다 성립해야 되는 건데 언제 n이 제일 작아지는지만 고민하면 돼요.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것도 괜히 지었네. 우리가 am이 있고 am 플러스 1이 있고 am 플러스 2가 있고 am 플러스 3이 있는데 요 사이에 0이 있어야 되고 얘랑 얘가 부호가 달라야 한다는 거를 아까 결론을 내렸잖아요. 아, 여기까지가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부터 부호가 m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고 m 플러스 2부터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해결을 해주려면 그냥 m 플러스 1까지 더했을 때 n 이퀄 m 플러스 1일 때만 마이너스 100보다 크면 나머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저는 시그마의 n자리에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녀석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요 말과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등차수열 합공식을 적용시켜서 시그마를 푸는 거겠죠? 자, 등차수열 합공식을 적용시켜서 풀면은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공식을 시키면 m 플러스 1 나오고 90 마이너스 mt가 20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를 풀었을 때 근이 자연수 해가 5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이랑 d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계산하려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요. 선생님, 짜증이 나가지고 식을 살짝 바꿔줬습니다. 가식의 92 결과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식을 조금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냐? m 플러스 1제곱 d가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약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부등식만 풀어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얘기할 수 있긴 해요. 왜? 어차피 5개밖에 없으니까 5개 대입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준비한 게 이렇게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식으로 풀겠습니다. m에다가 예컨대 우리가 하나씩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m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 공차 같은 경우는 30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산 결과가 지금 4, 3, 120이 돼가지고 200보다 작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m에다가 2, d에다가 18을 넣어보면은 1, 2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18 계산하면은 3, 9, 5 8, 9, 72 9, 100 160이라고 역시나 200보다 작겠네요. 한번 4,16을 넣어볼까요? m에다가 4, d에다가 16을 넣어보면은 4니까 4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6인데 4 곱하기 10이네요. 16이 아니라 10이에요. 글씨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아무튼 계산하면 5제곱 곱하기 10이니까 250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200보다 크게 되고 얘는 우리가 찾는 녀석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7,6, 20,2도 마찬가지로 m에다 d 각각 계산에 집어넣어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녀석은 단 2개, 얘만이 해가 될 것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d라고 한다면 30과 18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저 중에 합을 얘기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항상 2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등차수열,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은 뭔가 공차를 거듭해서 더해 나간다라는 등차수열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푸는 문제, 다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의 성질을 잘 다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m이랑 d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인 경우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찾아줄 수 없잖아요. 왜? 이걸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으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 근데 만약에 m이랑 d가 자연수라면은 m이랑 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인드를 수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기만 해도 식이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녀석임을 직감할 수 있어요. 자, 풀이를 치우고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4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f' 0, f' 2가 0인 3차 함수 fx.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 3차 함수 fx의 어떤 꼴이라든지 뭐 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fx가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다라는 거를 유추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뭐에 대해서?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잖아요. 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인데 지금 대칭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차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동일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는데 두 근이 0이랑 2다.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는 1이고 1이라는 x는 1이라는 축으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는 f'을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 도함수,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함수로 해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까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0이랑 2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제로니까 3차 함수는 극대랑 극소를 f는 3차 함수 f는 극대랑 극소를 갖는 함수고 0이랑 2가 바로 그 극대량 극소가 되는 포인트다 라는 것을 저 표현만 보고 F'0, F'2의 값이 0이다라는 표현만 보고 바로 캐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다 놓고 문제를 쭉 읽어봅시다. 뭐 양수 P에 대한 양수 G를 요렇게 줬네요. 이건 뭔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죠. 가만 보면은. 왜냐하면 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f'의 도함수가 fx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은 알 수 있어요. 왜? 얘를 적분하면은 f가 나오니까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을 문제에서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2랑 0에서 두 분을 갖고 최고차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f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뭔가 식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를 적분하니까. 근데 우리가 상수 부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때? 요 부분은 고정이란 말이야.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f는 이 2차 함수 도함수의 부정 적분들 중 하나인데 적분 상수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적분 상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적분 상수를 결정해주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C가 바뀐다는 것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평행 이동만 해주는 거고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F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지금 fx-f0을 g라고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 편의상 저걸 g1이라고 봅시다. 위에 있는 녀석을 fx-f0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왜 이 f0을 달아줬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x가 만약에 0이 되면 우리가 g1 제곱은 f0-f0라서 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g1x든 아니면 이제 얘는 밑에 있는 녀석이든 위에 있는 녀석이든 뭔가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랑 관련이 있는 녀석이라는데 그래프 개형은 고정이 돼 있고
그래프 개형은 고정이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그래프를 설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나오냐?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값도 평행 이동 따윈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값이요 극소값이 x가 2일 때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제로가 되도록 x축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즉 적분상수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를 3차 함수 개형을 하나 생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우리가 여기서 정의역이 저렇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만 정의역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g1x의 그래프 개형은 뭘로 가져가겠냐는 거면 요것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져가고 오른쪽 거는 뭘로 얘기하겠다고? 얘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밑에 거를 편의상 g2x라고 쓰면 g2x가 이제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 p인데 요 녀석은 가만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얘도 이제 이게 1번이랑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건데 가만 보니까 지금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f p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우선적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줄 겁니다. 이번에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래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극대랑 극소를 갖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0이랑 2가 아니라 마이너스 p만큼 옮긴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p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역시나 x축의 위치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다음 보니까 x가 제로일 때 x가 역시나 제로일 때 왜? 우리가 연결 접합부가 0이니까 0인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fp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역시나 g2 제로 역시 g2 제로 역시 제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x축으로 설정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요것만 봤을 때 우리가 0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p값을 어떻게 설정해주냐에 따라서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거 모르면 어떻게 풀어라? 모르면 모른 대로 둔 채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0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거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g에 대해서 분석을 끝 마쳤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0이 두 가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얘로 여기가 0일 때랑 이거 어디로 하나 할까? 여기가 0일 때 두 가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0일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를 갖다가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얘 G2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가 뭔가 이제 밑으로 뾰족하게 생기는 뭔가 생각을 해야겠죠. 이걸 갖다 붙여보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가 그냥 여기서 곧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하나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x의 그래프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p 값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다르다까지 캐치해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변하지 않는다. f의 개형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항상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어떻게 x축, y축으로 평행을 시켜줘서 기준이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가 기준이 되죠.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주고 x축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줘야 될 것인가,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잘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억을 봅시다. p는 1일 때 g'1은 0이다. p가 1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p가 1이라면 지금 여기가 1이 되겠죠. p가 1이라면 요 값이 1이 된다는 소리겠죠. 요 값이 1이 된다는 소리니까 정확히 극소일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G'1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기억이 맞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P를 찾아라 라는 말인데, 자, 가만 보면은 지금 P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P는 무조건 0보다 왼쪽이겠죠. 그러니까 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인데, 어쨌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왼쪽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랑 오른쪽에서 오는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는 밑에 거로 찾아주고 우미분계수는 위에 거로 찾아줄 건데,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좌미분계수는 위에 거로 찾아줄 건데,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G1으로 씁시다. G1의 좌미분계수 0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는 고정이니까 변하지가 않죠. 근데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P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0의 위치가 달라져서 미분계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각도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똑같은 거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우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0을 찾으려면 0이 어디 있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데가 어디 있나? 하고 제시된 정의에서 찾아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확인해봤던 P는 1,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힌트를 준 거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P의 계수가 하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언제 P가 1일 때, P가 1일 때 우리는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분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 개요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정확히 여기서 마이너스 P 플러스 2가, 여기서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P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요 녀석, 여기까지는 노란색으로 오고 미분계수가 여기서 좌미분계수는 0이 되는데 우미분계수는 0이 될 수가 없고, 뭔가 갑자기 툭 하고 점점이 생겨서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는 녀석,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G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정적분을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정적분은 언제나 그래프의 밑넓이로 생각을 해주라 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오른쪽 1, 왼쪽 마이너스 1, 이걸 좀 살짝 보이게 지워볼까? 자, 왼쪽을 마이너스 1, 오른쪽을 1이라고 적용을 했을 때 왼쪽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만큼 마이너스가 될 거고, 오른쪽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만큼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면은 노란색이 항상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파란색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노란색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주지? 비교할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의 개형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어차피 정적분을 하는 건 우리가 이 모양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랑 그래프 모양 똑같으니까. 여기서 일부 똑 떼고 여기서 일부 똑 떼가지고 기호 붙인 그래프잖아요, GX가. 그래서 F는 가만 보니까 노란색 부분은 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를 계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선 0이 이 그래프 위에서 평행이동하기 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어디선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1만큼.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우리가 0부터 1까지의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요만큼이 인테그랄, 여기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는 거고, 뭐 G. 요만큼이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G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조금 더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정역의 폭이 1로 동일하니까 오른쪽도 정역의 폭이 1이고 왼쪽 같은 경우도 정역의 폭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급격하게 변하는 오른쪽 넓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계산해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는 식을 하나도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래프만 잔뜩 그려놓고 식을 안 쓰잖아요. 식을 안 써도 우리가 디귿의 해석 내용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문제는
14번 문제가 이 9월 모의고사에서 평가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월에 비해서 좀 번거로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14번인데 14번은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다함수를 추정을 할 줄만 알면은 식을 전혀 유도하지 않고 그래프 개형만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수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6월처럼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뭐 아무튼지 간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우리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보면 빈번하게 나와요. 사실 종종도 아니고 꽤나 나오기 때문에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fx를 직접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fx는 뭐 식으로 썼을 때 뭐 몇 x 제곱, 뭐 몇 x 제곱, 뭐 몇 x 이런 식으로 식을 유추해서 뭐 ax 세제곱, 뭐 bx, 뭐 cx, 뭐 플러스 t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게 강력하다.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평행이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수열 문제가 15번 킬러 문제로 나왔어요. 사실 이 친구는 킬러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긴 한데 어쨌든 정답률만 놓고 보면은 킬러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녀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당한 끈기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거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15번 수열 A에는 A1을 안 알려줬네. 그래서 A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플러스 놓을까? A1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뭔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걸 하나 주고 있네요. 그죠? 뭐 어떻게 생긴 수열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일단은 뭐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읽어봅시다. A5 더하기 A6이 0이래요. 그리고 뭐 식은 어쩌고 뭐 뭔가 내가 아까 강조했다는 듯이 그냥 준 정보는 아닌데 뭐가 안 떠오르죠? 안 떠올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 수열 문제는 보통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직접 대입을 해봐서 이게 어떤 수열일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A1을 생각나는 거 하나만 한번 써봅시다. A1을 생각나는 거 하나만. 아무나 A1은 모르잖아요. 문제에서 안 줬잖아. 문제에서 A1을 안 줬으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아이씨 A1을 모르는데 A1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안 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냥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말이 되는 거 하나하나 넣어보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 만만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 한번 만약에 A1이 1이라고 해보자. 우리가 A1은 1이라고 해보자. 만만한 거 넣어보는 거야. 그럼 A2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A2는 1이면은 밑에 거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1 넣으면 0이 나오네. A3도 한번 계산해볼까? A3 같은 경우는 0이니까 가운데 거 써야 되니까 0이네. 아, 계속 0 나오겠구나. 뭐 별로 재미가 없네 걔는. 실제로 넣어봤더니 그지? 그럼 딴 거 해봐. 0은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치? 한번 2분의 1 넣어볼까? 2분의 1이 경계값이니까 A1이 한번 2분의 1이라고 해봐. A1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면은 뭐 밑에 걸 적용해야겠네? 그럼 뭐야? A2는 1. 어이! 다 0 나오겠네? 우리 여기서 아까 해봤으니까 알잖아. 그죠? 2분의 1도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은 한번 A3를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볼까 한번? 마이너스 1을 뭐 너보다 많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봐. A3를 A1이라고 써야지.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냥 이렇게 막 넣어보세요. 그냥 지금 아무튼 내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냥 저 구등식 범위 안에 만족하는 아무나 넣고 있잖아. 넣어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이번에는 위에 걸 써야겠네, 그지? 그럼 뭐야? A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야. A2가 마이너스 1이면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또 위에 거 쓰면은 0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2분의 1도 재미없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일단 캐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아, 수열이 언젠가 0이 되면 계속 0이구나. 계속 0이구나 라는 거 하나 캐치할 수 있고 2분의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아, 뭔가 대칭적인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문제를 풀고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가 하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실제로는 아, 나는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상태일 때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수열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언제나 그냥 아무나 값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딱 읽고 그냥 대입을 아무나 막 해봤어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아, A번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 아,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제일 단순한 거부터. 뭐 여기서 4분의 1을 넣어도 되고 뭐 루트 2 같은 거 넣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변태같이. 뭐 2분의 루트 2 이런 것들, 루트 2는 범위 바깥이고. 아무튼 좀 계산하기 편한 것들 한 번씩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넣어봐도 좋아요. 아무튼 뭔가 부호가 다를 때 대칭적인 형태가 있고 이 0을 넣었으면 계속 한 번 0이 나오면 계속 0이 나온다.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막 잘은 모르겠어. 막 확실하게 느낌이 오진 않아. 일단 A5 더하기 A6은 0이다. 이걸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A5 더하기 A6이 0이라는 걸 어떻게 풀까 하고 보니까 당연히 n에다가 5를 넣어서 확인하겠죠. 근데 위에 거 쓸지 가운데 거 쓸지 밑에 거 쓸지 모르잖아. 내가 아까 모르면 어쩌라 그랬지? 다 해보라. 모르면 다 해봐. A5가 위에 거부터 씁시다. 마이너스 1부터 만약에 2분의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라면 A6은 어떻게 써지겠어?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더해서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A6자리에 요거 넣고 계산하면은 A5가 얼마라고 계산했지? A5가 마이너스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A5가. 근데 뭐야?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전제가 틀렸다.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5는 요 범위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가운데 거 써볼까? 만약에 그럼 뭐야? A6 같은 경우는 2A5가 되겠네. 그죠? A6이 2A5가 된다면은 역시 적용시켜서 계산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A6도 A5도 몽땅 0이다. 어? 우리 아까 한번 해본 거 아닌가 이거? 아까 뭔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이후로 계속 뭐가 0이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열이 어떤 녀석인지 파악을 하면 대입을 해서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뭘 넣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망하는 숫자부터 넣어보라는 거야. 아무튼 오케이 좋아. 그럼 뭐야?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도 맞아떨어지고 다 맞아떨어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것도 확인해봐야겠지? 자, 이번에는 만약에 AN이 아니죠. A5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A5가 2가 되어야 되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도 모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어요. 모순이 되는 것을 딱 다 지우고 정리를 합시다. 자, 이 식의 결과 A5 더하기 A6이 선생님 위로 쓰면 안 되지? A6의 계산 결과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A5도 A6도 0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해석이 끝났어. 그리고 그 0, 0, 0, 0 뭐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다 표현하지? A1, A2, A3, A4, A5, A6이 있을 때 계속 뒤에도 0이 나오고 뭐 여기서도 0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 시작은 몰라. 근데 우리가 뭐야? 언젠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오고 그
그 다음부터 0,0,0,0,0 됐다는 우리 아까 해석해봤잖아. 언젠가 한번 1이나 마이너스 2 빵 하고 등장하면은 그 뒤부터 쭉 0이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잖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이 수열을 5 앞에 어디서였는지 모르겠는데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던 순간이 한 번은 있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A4부터 거꾸로 타고 갈 거야. 거꾸로 타고 갈 거야. 1번. 우리가 아까 해석한 결론에 따르면 A4는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A4가 1인 경우부터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A4가 1인 경우. 자, A4가 1이 되려면은 A4는 1이라는 건 전제니까, 그죠? 가정이니까 A3이 얼마인지 A2가 얼마인지 또 타고 가봐야겠죠? A4가 1이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4가 1이라면은 자, A3을 계산하고자 했을 때 A3도 3개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A3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까 계산해본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 2분의 1 넣고 1 넣어보고 해봤잖아. 3개를 다 일단 해볼까? 거꾸로 타고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의 식을 써야 된다면 만약에 위의 식을 써야 된다면 2A3 마이너스 2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A3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제시된 정역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모순. 두 번째, 가운데 걸 넣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A3이 1이라면 A3은 2분의 1이 되는데 정역에 해당되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밑에 식을 적용해서 A4로 온 거라면 마이너스 2A3 더하기 2는 1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럼 A3은 또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역이 같다라는 게 없죠. 같다라는 게 없으니까 얘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운데 것만 적용시킨 거고 얘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4가 만약 1이었다면 우리는 A3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흥기 있게 해봅시다. 이제 A 두 번만 더 타고 넘어가면 돼. 두 번만 더. 자, A3이 2분의 1이래. 또 세 번 확인해봐야 돼. 이래서 내가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도 풀면서 상당히 이제 짜증이 나는데 속으로. 자, A2 같은 경우도 세 개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겨우 첫 번째 케이스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다 해봐야 돼. 자, A 첫 번째 마이너스 2 A2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A2가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역시 모순이 돼. 가운데 거 암산합시다. 암산하지 말자. 2A2가 2분의 1이니까 A2는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말이 되네. 그쵸? 밑에 거 마이너스 2A2가 아니 플러스 2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A2는 4분의 3이 되어야 되네. 이건 얘도 말이 되네. 오케이, 좋았어. 갈림길이 하나 생겼어. 이번에 A2는 4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3일 수도 있겠구나. 둘 다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캐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끔찍하죠? 총 6가지로 확인해 볼까? 어떻게? A2가 4분의 1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 A2가 4분의 3이라면은 3개씩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계산 결과만 알려줄게요. 계산 결과만. 위의 식을 썼을 때는 모순 나옵니다. 가운데 식을 썼을 때는 8분의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역시 최종적으로 A1의 결과인데, 밑에 식을 썼을 때는 어딨어? 밑에 식을 썼을 때는 8분의 몇이야? 8분의 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A2가 4분의 3일 때 위의 식을 썼을 때는 역시 모순이 되고, 색깔을 바꿔서 표현할까? 위의 식을 썼을 때는 모순이 되고 가운데 식을 썼을 때는 8분의 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고 밑에 식을 썼을 때 8분의 7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꼭
반대로 푼 거 같은데 반대로 풀었죠? 반대로 풀었어. 이게 8분의 7이고 이게 8분의 5예요. 아무튼 그래서 총 4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게 뭐야? 고작 A사가 1일 때 하나 해석한 거예요. A사가 1일 때. A사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사가 0이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가 A5가 0이었을 때 A사가 될 수 있는 게 1, 0,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A4까지 0이라는 거야. 0, 0, 0이고 A3이 1이거나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0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얘기 제타 하면 되네. 단 끝으로 가는 게 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 얘네들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나겠네. 얘네 4분의 1이나 4분의 3이 A1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겠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 얘는 좀 킵해놓고 A4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알아보자.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꼴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알아볼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뭔지 몰라도 8분의 얼마, 4분의 얼마, 2분의 얼마, 1 요런 식으로 우리가 A, 1, 2, 3, 4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눈치빨 학생이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8분의 몇, 4분의 몇, 2분의 몇, 1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음수였으면 어떻게 되지? 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절대값만 달라. A1은 뭐 마이너스 8분의 몇, 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몇, 그 다음 뭐 마이너스 2분의 몇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되고 0, 0, 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다 풀었어요. 문제가 우리가 이거를 알려준 이유가 있어. A1부터 A5까지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첫 스타트가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로 쭉 가고 시그마 자체가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 음수인 경우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그럼 끝났죠? 왜? 우리가 A사가 0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거 재탕하면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계산한 거 어차피 똑같은 거 어차피 또 할 거 아니야. 왜 또 해? 그냥 계산해놓은 거 쓰면 되지. 만약 A3도 0이라면 뭐야? 2분의 1도 될 수 있겠네? A2가 0이라면 A1 1이 되겠네. 1도 될 수 있겠네. 그쵸?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A1이 될 수 있는 거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맞나? 8개 다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2분의 9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계산이 정말 더러운 척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패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쉬운 방법이 뭐다? 생각나는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수열에다가. 특히나 방금 같은 경우 1이나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이 넣어봤다면은 0이 계속 나온다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요 식에서 요 결과를 내릴 수 있었다면 이 패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 문제 우리가 해결할 때는 언제나 막 정화식을 어떻게 풀고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대입을 해 가면서 저 정화식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이 무엇인가, 규칙이란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풀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끈기가 해줄 거예요. 끈기 있게 계산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마이너스 1일 때 계산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시진 않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직접 해봐야 하는, 직접 해볼 만한 가치가 큰 문제들이라 라고 100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번까지, 객관식 15번까지 문제 풀이는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관식으로 넘어와서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못 풀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역시나 혼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원래 수능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의 밑이 같기 때문에 개수를 지수로 집어넣어가지고
로그의 계산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야? 로그 2의 100 이 녀석은 그대로 써주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로그 2의 5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뺄셈이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서 로그 2의 5제곱분의 100이라고 써서 우리가 4가 아니죠. 로그 2의 4라 가지고 계산 과정을 씁시다. 로그 2의 4라 가지고 2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한 계산 문제고 쭉 해보시고 나서 바로 곧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17번. 역시나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습을 하러 가야겠죠. F'을 알려주고 F0을 알려줍니다. 도함수를 알려줬을 때 우리가 원래 함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미분을 하듯이 미분 거꾸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 원함수가 나온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적분해주면은 어떻게 쓰냐?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4x 플러스 7x인데 우리가 미분할 때랑 다르게 적분할 때 뭐가 다릅니까? 적분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를 추정할 때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 되도록 적분 상수를 설정해주면 fx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f1은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1 넣어서 대입해보면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데요? 틀렸어요? 2x 되죠? 아, 그렇죠. 여기가 2x 4제곱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17번 같은 문제도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계산 같은 거는 우리가 꼼꼼하게 17번, 16번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검사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 검사 좀 하세요, 제발. 네? 이런 문제에서 틀려서 3점 나가면 피해물 나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그래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는 뭔가 복잡한 척하고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시그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두 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꼴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수열을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식에다가 시그마의 성질을 각각 적용시켜주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bk 이퀄 45 라고 정리가 되고 2번 식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퀄 3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그냥 매번 시그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 치환하고 풀어보세요. 얘를 그냥 A라고 두고 얘를 그냥 B라고 준 다음에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 A 값, B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뭐야? 우리는 K는 1부터 10까지 AK 값이 몇인지 K는 1부터 10까지 BK의 값이 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K를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 14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왜 BK만 얘기하냐? 우리 여기서 BK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10번 빼주는 값이니까 여기는 14에서 2분의 1을 10번 빼준 값만 계산하면은 문제의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시켜주라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9 문제는 뭐가 좀 기네요. 뭔가 어려운 척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함수 f 3차 다항함수를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서 x의 값이 0부터 4까지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말할 줄 모르면 역시 큰일 나겠죠.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간 안에서 x의 별량과 y의 별량의 비율, 기울기랑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x의 별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져요? 0에서 4까지 변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죠? y의 별량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4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계산을 해주겠죠. 이걸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계산이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요약을 하자면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지금 뭐야? 평균 0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f'A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야 되니까 f'A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fx를 미분할 거예요. fx를 미분하면 f'x 같은 경우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가 나올 텐데 그럼 뭐야? f'A인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a 값을 설정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f'A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방정식 값이 이제 방정식 값이 정확하게 안 풀리죠. 얘를 풀어봅시다. 직접 방정식을 이항시켜서 풀으면 3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8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적용시키려고 12가 되게 잘 안 나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a 값 하나 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 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해가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값의 곱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곱자리를 이용해서 두분의 곱은 3분의 8이다. 두분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분의 곱은 3분의 8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는 3, Q는 8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 슬슬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점수가 4점대가 되면서 역시나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 근데 20번을 하기 전에 IA를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자, 다음으로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를 적시나 처음부터 읽어보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4x, 지금 이 녀석이죠? 이 녀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두 곡선 y는 ax 마이너스 1스 y는 로그 ax 마이너스 1 요 곡선이랑 요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곡선 y는 a의 x 마이너스 1승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뭐 이 녀석이 y절편 이 점을 c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때 a, b의 길이가 2루트인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원적으로. 어쨌든 교점 3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교점 3개를 구하고 싶어요. 그때 당연하게도 예컨대 점 A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뭐 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런 종류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듣도 보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풀기 힘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 대수적인 해법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두 교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가 2루트인데 문제에서 제시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45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서 A와 B의 X좌표랑 Y좌표의 차를 계산했을 때 정확히 요 부분의 길이가 2 그리고 Y좌표, X좌표의 차도 2라는 거를 쉽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문제에서 첫 번째 힌트.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1인 게 우연의 일치인가? 라는 거예요.
얘는 일치인가?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사실 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번째 힌트가 훨씬 강력한 건데, 자 지금 x-1이 일치돼 있으니까 얼핏 보면 우린 역함수 비슷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역함수 조금만 우리가 관계식 적용시켜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도형을 통째로 평행 이동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형을 통째로 이 x 좌표축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x 방향으로 1만큼만 평행 이동시켜 줄게요. x 방향으로 1만큼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롭게 그린 y축을 하나 쓸게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그린 y축이에요. 그럼 x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거니까 요 점 C의 x좌표는 1이 돼 있을 거고, 그죠? 네. 그 다음 여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합시다. 약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새로운 y축이하고 이 x좌표를 1이라고 볼게요. 요 점 x좌표를. 그럼 요 시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일식 평행 이동 됐으니까 식이 a의 x승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식이 로그 a의 x가 될 거예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식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당연하게도 요 y절편의 값은 3, 요 x절편의 값도 3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잘 보이겠습니까? 이거 다시 씁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설정해 주느냐? 이렇게 설정해 줬을 때 우리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두 그래프가 정확하게 y는 x라고 하는 축, 대칭축에 대칭인 함수가 된다, 대칭인 역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점 A랑 점 B는 대칭적이니까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가 됩니다. 그쵸?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의 좌표랑 전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요 점의 좌표는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y는 x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너무나 쉬워요. 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3과 2분의 3이 됩니다. 자, A의 좌표는 뭘까요? 왼쪽으로 1, 위로 1만큼 간 거. 그래서 A의 좌표를 우리가 2분의 1, 2분의 5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좌표를. 좀 A라고 표시해 줍시다. 얘는 헷갈리니까 중점 M이라고 표시해 주고. 자, 점 B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중점 M으로부터 밑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반. 2분의 5, 2분의 1이라고 점 B의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 C의 좌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점 C의 좌표는 정확히 점 C의 새로운 좌표는 x가 여기다 잘못 썼네. 점 C의 좌표는 정확히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건데 평행 이동함으로써. 그럼 점 C의 y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점 C의 여기다 쓸까? 아니다, 여기 위에다 세고 씁시다. 점 C의 x 좌표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y 좌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A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점 A를 통해서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5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녀석은 2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2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세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게 되겠죠. A의 값, A의 값, 밑의 값을 알게 뭡니까?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 점의 좌표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굉장한 수학적 직관을 요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A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막 대수적인 식으로 풀려고 하고 하면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일부러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만 지워버렸어도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프를 던져줘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프까지 안 주면. 그래프를 주고 힌트를 넌지시 주는 거예요. 힌트를. 야, 너네 이거 얼핏 보면 역함수가 아니라서 대칭이 아니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니? 너무 뻔하잖아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축으로 준 거.
근데 얼핏 보면 우리가 x-1 가지고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평행 이동을 조금만 시켜보면 역함수 관계가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대수적인 방법이 아닌 대칭성을 이용해서 왜 지수함수와 로우함수는 서로 대칭적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축 y는 x라고 하는 축을 설정해줘서 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한 거예요. 세 점의 좌표를 아니까 우리가 넓이 이야기하는 건 쉽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발끈 공식도 있고 뭐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 대입해가지고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높이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방식 저 방식으로도 계산을 많이 봤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발끈 정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발끈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발끈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계산하는 유명 방법 중 하나인데 그냥 간단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세 점의 좌표를 쭉 나열하세요. 점 A는 일단 좀 깔끔하게 써볼까? 점 A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5. 점 B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1.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 5분의 2의 제곱. 그렇게 세 개를 쭉 쓰고 나서 제일 처음에 썼던 걸 다시 쓰세요. 제일 처음에 썼던 걸 다시 쓰세요. x, y 좌표를 쭉 뭐야? 그럼 좀 뭐야? 가로로 2개, 세로로 4개 식이 나오네요. 식이 아니라 좌표값이 나오죠? 요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옵니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죠? 그 다음 2분의 5, 5분의 2 곱하면은 5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1, 2분의 5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계산 결과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발끈 묶듯이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2분의 1, 2분의 5니까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5제곱분의 2. 이런 정도로 계산을 완료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한 걸 싹 다 더하고 파란색으로 칠한 걸 싹 다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이 A고 파란색이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 삼아서 한 번씩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고 세 점의 좌표는 우리가 대칭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21번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다른 풀이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도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1번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번거로운 계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문제 중 하나인데 자, 일단 읽어볼게요.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에 대하여 gx를 좀 희한하게 줬네요. 희한하게 줬어요. 자, 이 부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뭔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함수값에다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우리가 아까 미분계수랑은 바로 미분계수라고 이야기 못하겠지만 뭔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식이 있네요. 그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절대값이 없는 거, 조금 단순한 형태로 우리가 비교할 생각하자는 거야.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요 녀석 이 밑에 h를 0으로 보내버리니까 이건 우리가 f' 이 x인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그쵸?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지? 절대값은 아까도 강조했죠?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풀으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극한에게 있는 거 충분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x 플러스 h랑 x 마이너스 h의 부호는 같을 거예요. 동일한 녀석이라고 보고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gx를 이제부터 규정할 겁니다. 첫 번째, fx가 양수일 때 같은 경우 우리가 fx 플러스 fx 마이너스 h가 전부 다 그냥 양수로 튀어나와서 그냥 우리가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나 이렇게 쓰나지? f 프라임 ex가 아니라 e f 프라임 x죠. 예, 정정할게요. e f 프라임 x죠. 예.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fx 마이너스 3 e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fx가 음수면 전부 다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부호만 반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gx 같은 경우는 fx-3 마이너스 2 f'(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랑 부호만 다른 거예요. 부호만. 절대값은 똑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0일 때 안 따졌잖아요. 왜 0일 때 안 따졌을까? 왜 0일 때 안 따졌을까? 왜냐하면 0일 때를 안 따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fx가 요런 식으로 0에서 만나는 요 점에서의 극한을 살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절대값 fx 플러스 h랑 절대값 fx 마이너스 h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녀석들 같은 경우는 요 근방에서 어차피 h가 충분히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h랑 fx 마이너스 h는 같은 값이에요. 그죠? 근데 절대값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저기다가 만약에 fx가 0이라면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0인 포인트에서 두 녀석의 부호가 달라서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아무나 설정해보고 식을 정리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컨대 h분의 fx 플러스 h 더하기 fx 마이너스 h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리미트 붙여줘야 되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적용시키면은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면 이걸 계산하면 0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그냥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것을 gx를 0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어떻게? 어차피 뭐 fx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뭐예요? fx가 어차피 0일 텐데 f'x가 0일 텐데 저 뒤에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gx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gx를 해석했는데 결국 gx는 그럼 어떤 녀석이 되냐? f가 3차니까 3차 곱하기 2차 3차 곱하기 2차에서 총 5차식인 함수가 될 거예요. 5차식인 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5차 함수를 다뤄본 적 없다고 당황할 필요 없겠죠. 왜? 어차피 5차지만 3차랑 2차랑 조합이 돼서 5차가 될 거니까 3차랑 2차를 따로따로 분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생각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f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함수가 달라요.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연속이 될 수가 없는데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fx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fx는 0이라고 써야겠죠.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즉 3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어떤 케이스가 벌어지냐를 보니까 만약에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게 연속이 되려면 결국 필요한 내용은 하나예요. fx-3이 0이거나 그쵸? 얘랑 달라지는 포인트에서 혹은 f'x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연속이려면 얘가 0이 딱 되는 포인트에서 그쵸?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세실근은 뭐 알파, 베타, 뭐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실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뭐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감마 플러스 3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세 실근을 갖는 포인트 미분계수는 전부 다 0이 되는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에서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건 남겨놓고 자 그럼 일단 얘는 탈락. 일단 얘는 탈락. 그럼 만약에 fx가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중근 하나, 뭐 또 다른 실근 하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fx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두 근을 그럼 알파랑 베타라고 이 두 개로만 설정을 해볼게요. 두 개로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파에서 중근이면은 f 프라임 알파도 0을 보고 그죠? 베타에서 중근이면 베타에서 그냥 실근이니까 베타에서 미분계수는 0이 아닐 텐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둘 중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만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파에서도 0이어야 되고 베타에서도 0이어야만 돼요. 근데 뭐야? 우리가 x가 알파일 때 f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얘는 통과예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거든요. f 프라임 알파는 0이니까 통과된 문제는 얘예요. 그럼 뭐야? f 프라임 베타는 0이 아니니까 왜 0이라고 써놨어요? 0이 아니니까 얘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 f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야만 우리가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결국 알파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 베타 마이너스 3이랑 베타는 같을 수 없으니까 fx 마이너스 3은 어쨌든 얘도 3차함수고 평행이동한 녀석인데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는 실근 두 개로 설정했으니까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속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아까 말이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만약에 중근을 갖고 실근을 갖는다라면 우리가 베타 그냥 중근이 아닌 베타에서가 연속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fx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3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하고 두 근의 차가 3이 된다 라는 내용을 굉장히 긴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만약에 fx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그냥 실근 하나만 혹은 두 개 가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나 아까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한번 직접 본인들이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힌트를 주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럼 실근 하나 알파로 줬을 때 우리가 f 알파의 0일 때 우리 알파에서의 연속성을 이야기할 텐데 f 알파 마이너스 3도 아마 0이 아닐 거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 아닐 겁니다. 왜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이어가면은 결국 이 베타라는 녀석은 두근 알파를 베타라는 녀석은 알파에다가 3을 더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방정식 gx는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저 서로 다른 4실근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까요? 그럼 5개 아닌가요? 왜 4개지? fx에서는 근이 3개가 나올 것 같아. 그죠? 어떻게? fx에서 근이 2개가 나오죠. 뭐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3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경우는 지금 이게 0이거나 혹은 f 프라임 x는 0이다. 이걸 결국 또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 연속이다라는 건 해결됐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 플러스 3이 있고 베타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그쵸? 근데 우리가 이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하나 찾은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 알파 하나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알파 근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알파. 하나가 뭘까 도대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뭘까? 하나가 뭘까? fx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그래프 개형 같은 걸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fx는 분명히 어떻게 생긴 녀석일 거냐면은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그쵸? 그다음 베타 같은 녀석이 이제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중근을 갖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알파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요 차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3차함수의 대칭성 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점을 내렸을 때 이 세 간격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2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나머지 한 포인트는 알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 근이 나왔죠. 뭐 사실 이걸 알파로 통일해도 상관없고 베타로 통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베타로 통일, 알파로 통일해볼까요? 그럼 알파 플러스 6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네 근의 합이 7이 되어야 하니까 1차 방정식이죠. 계산하면 알파가 몇이 나오냐? 아마 마이너스 1. 네,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베타는 그거보다 3이 큰 2가 될 거고 우리가 fx를 추정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로 알고 있고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한번 답을 써볼까요? 여기다 써봅시다. 여기다가 답 fx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근 중근이 마이너스 1 나머지 한 근이 2 이런 식으로 fx를 추정할 수 있겠네요. F0을 네, F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차 함수 다항식을 추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무슨 뭐 ax 세제곱 플러스 아까 했던 얘기 또 한 번 더 합시다. x제곱 플러스 bx제곱 뭐 플러스 c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추정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수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함수를 추정을 할 때 인수정이라든지 어떤 그래프의 개형 혹은 실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fx를 추정을 하지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무슨 막 미분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제일 기초적인 원리만 사용된다. 결국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식을 세 개로 나눠놨죠.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fx-3 곱하기 f'x 뭐 비슷한 식을 만들었죠. 물론 그때마다 부호가 달라가지고 좀 얘기가 다르긴 했지만 그 부호가 달라서 뭐가 됐어요? 연속성이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근들에 대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따져준 거예요. 일반적인 서로 다른 세실근이나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가진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 풀이에서 언급하지 않고 간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말 안 따진 거 하나 있는데요. fx가 3중분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보세요. fx가 3중분이 가질 때는 문제 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나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걸 직접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번까지 일단 공통범위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